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고3 학생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피부락 독해 중에서 저 설명을 필요하다는 질문 8개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죠. 일할 기회에 대한 전망, 앞으로. 그러니까 신문기자로 앞으로 일할 수 있는가, 그럴 기회가 있는가. 뭐 신문이 잘 되거나 아니면 신문 자체가 그 인터넷 신문 이런 거 많아서 신문 기자 어느 신문이냐에 따라서 차이 나가지만 이럴 기회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신문 특히라고 썼네요. 대도시에서 나오는 판은 줄어드는 독자, 그러니까 종이 신문은 줄어드는 독자 수, 변변치 않은 광고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독자에 따라서 구독료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멀티미디어와 같은 형태의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다른 것들의 형태의 매체와의 다른 형태, 멀티미디어와 같은 요거랑 다른 형태랑 같은 거죠. 매체와의 심한 경쟁으로 10년 경쟁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줄 것 같죠? 줄 것 같은데 줄지 않는다가 답이겠죠. 왜? 이거에 반대로 나올 테니까. 이에 반응하여 많은 신문들이 종이 신문들이 지금은 자사의 출판물을 종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신문기자의 직업 전망은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회는 되게 넓어졌는데, 그죠? 나쁘기도 하다. 양질의 신문, 그러니까 독점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었을 테니까 기회는 넓어졌는데 양질의 자리는 많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겠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신문에서 핵심은 광고 지면 비용, 광고를 지면에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니까, 그것은 경제가 발전하면 광고를 더 많이 하겠죠. 달려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자,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업체가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죠. 신문 지면에다가 3번 할 거 2번만 하죠. 1번만 하든지. 자, 심각한 불경기에 신문 기자의 직업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에 속한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를 다 줄이지는 못하는데 그 신문사가 돈이 안 되니까 적게 뽑는다는 거죠. 적게. 그러니까 먼저 사라지게 되죠. 직접적으로. 자, 대도시에 뭐보다 먼저는 안 나오고요. 대도시의 신문 일자리, 그러니까 큰 신문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당연히 치열할 것이죠. 인턴 사원 근무를 마친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신문 기자를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그죠? 인턴을 조금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지금은 경험이 있는, 이게 인턴 경험, 인턴을 마친 아니면 다른 신문사에서 경험을 한, 그렇죠? 이런 졸업생들이 성공할 것이다. 소규모 신문사들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죠. 기회는 늘어나서 신문이 봉사하는 다양한 공동체는 더욱, 그렇죠? 소규모 신문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신문이 농업신문이면 그 농업신문이 계속 하게 되면 이 농업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니까 다양한 공동체가 또 살아남겠죠. 잘 반영하고 잘 나타내주죠. 그렇죠? 농업신문은 농민들을 나타내주고, 법률신문은 법률가를 나타내주고, 이렇게. 교외의 인구가, 그러니까 시골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교외 일간신문과,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도시화로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로 갔는데, 시골에서. 근데 시골에서 신문이란 게 별로 없었는데, 이 도시에서 이제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유턴해서 시골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업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외 일간신문, 여기에도 신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주간신문들이, 일간은 항상 하기 힘드니까 거의 이제 주간신문을 만들기도 하죠.
지역 뉴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늘어날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경험이 더 적은 기자들과 지역신문이니까 지역 뉴스고 지역신문이니까 더 규모가 작은 신문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큰 데가 아니라 이게 작은 데에서도 월급만 충족이 되면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신문 자체 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화는 되지만 양질의 신문은 적어지고 그냥 선호하는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경쟁은 심해진다 이렇게 보겠죠. 자, 전체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신문은 힘들다 라고 나오고 그죠? 여기는 힘들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온라인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걸 설명해야죠. 이렇게 가장 먼저 사라지고 치열하고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핵심화된다. 이렇게 핵심화된다. 도시의 거는.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은 이렇게 소규모다. 소규모는 살아남는다. 계속 늘어나고 충족되고 늘어난다. 이렇게 소규모로 살아난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힘들다. 그러다 애매할 수 있다. 힘든 이유는 이것이다. 그런데 요 애매할 것이다의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힘든 이유. 그래서 요렇게만 될 것인데, 이 애매한 온라인판이라는 것 때문에 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골 문화가 서로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 규모가 작은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일자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풍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호작용식 읽기와 쓰기 방식. 쓰는 걸 배우면 읽기가 도움되고, 잘 읽으려면 쓰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건데, 우리 시대에 읽고 쓰는 일은 우리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쵸? 옛날보다 이제 빠르게 읽고,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래야겠죠. 백자평이나 덧글도 무수하게.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하다 보면 덧글 읽는데 0.1초가 안 걸리죠. 현재 상호작용식 읽기와 쓰기가, 그럼 상호작용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점점 우리에게 관심을 끈다. 자, 가상의 행간과 여백의 의견을 달고, 즉각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읽는다. 그쵸? 그러니까 덧글에 덧글을 단다는 거죠. 가상의 행간. 자, 가상사회. 덧글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또 덧글을 밑에다 달기도 하죠. 또 즉각적으로 또 의견을 달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죠.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책 사이에 이렇게 덧글을 달면, 이 밑에다가 자기 생각을 달면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한 또 추가 덧글을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신의 공저자가 이제 막 쓴 것에 어휘나 문장을 추가하는 거, 이게 막 쓴 것에 그죠? 어떤 가상의 행간에다가 어휘나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서를 함께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쓰면 그거를 여기다가 승간에다 쓰든지, 아니면 요거 사이를 벌리고서 다시 쓰면 그게 또 출력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읽을 수 있고, 전체 문장들 간의 경계는 물론이고, 전체 문장들과의 경계 사이, 자신의 표현과 다른 사람 표현 사이의 경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 문장 사이에서 이걸 내가 썼는지 네가 썼는지, 내 얘기인지 너의 의견인지, 내가 표현한 건데 그 표현을 다시 그러니까 A의 표현을 조금 고쳐서 B가 쓰고, B의 표현을 또 고쳐서 A가 쓰면 이거는 A가 쓴 건가요? B가 쓴 건가요? 이런 것들. 그래서 표현 사이의 경계가 빠르게 모호해지죠. 자, 하이퍼링크는 별개의 지문 안에서,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여기에 A가 있는데 여기에
우선 글자 같은 게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여기에 뭐 주소가 숨어 있죠 안에. 그러면 딱 다른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또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이쪽 글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이퍼링크입니다. 링크 달았다고 해요. 링크. 자, 하이퍼링크는 별개의 지문 안에서 그 다음 별개의 지문 사이에서 그러면 요 지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그쵸? 근데 자, 그 다음에 별개의 지문 사이에서 사이를 보면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 지문을 자 여기에서 또 여기를 딱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연결하기가 그죠? 또 여기에 있는 이거를 딱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개 서로 다른 지문 어떤 지문 안에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도 돼 하이퍼링크가 여기 아이콘이 있는데 딱 띄면 여기서 팝업창으로 딱 뜨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팝업창은 안에서 자 이거는 별개의 지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사이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지문을 넘나들며 읽게 되죠. 즉 자신의 식견, 아는 견해, 아는 것을 참고한 행을 상호 참조하고 그죠? 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링크를 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딱 하고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되죠. 링크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연결 자체가 지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아는 것을 참고한 행을 참고한 그 게시물을 상호 또 참조하고 혼합해서 이 내용을 융합해서 쓰게 돼요. 그걸 부추기고 계속 장려해요. 그것의 결과로서 지문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그쵸? 그러니까 이 지문과 이 지문 이렇게 링크 누구 자료를 참고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그 연관성 이 지문과 지문들이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게 설명이 미지라면 링크를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것도 또 저차도 남의 글이지만 전부 다 링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이 되니까 현저하게 굉장히 눈에 띄게 중요해지죠. 얘는 지금까지 주로 시야로부터 수명있던 그 행간에 숨어있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표시를 하려면 이걸 딱 누르면 이게 뜨죠. 옛날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 숨겨뒀던 요 내용, 이 글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다가 드러나서 가능하다, 시각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화시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읽으면서 쓰고 이 쓴 걸 다시 읽고 쓰고 읽고 쓰는 거 서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순식간에. 그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들 간에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나가고 그 공동 작업을 해나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설명들도 다른 자료를 링크하고 참고한 것을 링크를 하면서 옛날에는 이걸 각주로 썼거든요. 각주 책에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논문을 쓰다가 여기에 1번 단어가 이상하면 더 설명하고 싶으면 1번에서 참고문헌을 쓰든지 설명을 쓰든지 했거든요. 이렇게 각주. 근데 지금은 이 1번의 각주가 하이퍼링크로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그러니까 숨어있던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사회과학 연구의 어려움. 자, 서양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치우친 견해에 근거하여 그렇죠? 서양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에서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서양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뭐냐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반드시 연결됐다. 뭐 동양도 똑같을 수 있는데 일은 그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 인과관계가 있다. 세상은 무작위의 세상이 아니므로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도 있죠. 우리는 주된 목표는 그 관계를, 이 인과관계를 찾아갖고 정확하게 정립하는 거야. 그게 사회과학이라는 거야. 사회과학에서 그것을 말로는 쉽지만 근데 실제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자,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성적 상상의 결과. 그럼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원인이 뭘까? 그럼 이제 원인이 한 개냐는 거죠. 이런 원인, 이런 원인, 이런 원인,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랬을 때 이 원인 1, 2, 3, 4 중에서 요게 가장 근원적인 원이다. 가장 가깝고 타당성, 보편 타당성에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찾는 게 주관을 개입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동아쌤이 이제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렸는데, 그거 참고 한번 시간 나시면 하시는데, 이런 건 똑같아요. 이렇게 거기도 설명드렸지만, 이신신장군 해전도에서 이렇게 거북선 안에 타있는 이 노젓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민중사관이고, 여기에서 칼 들고 싸운 사람을 보고 주면 이순신이면 영웅사관인데, 그쵸? 요것도 노젓는 사람도 민중사관도 사실이고, 그쵸? 전쟁을 이긴 원인, 승리 원인. 이순신의 지도력도, 그죠? 사실이고, 전쟁을 이긴 원인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쓸 때는 영웅사관, 이걸 쓸 때는 민중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노젓는 사람을 비롯한 이 민중들을 중심으로 쭉 사실만 써놨을 때, 이거는 사실, 객관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했어, 작가가. 역사가가 이걸 선택을 해서, 그래서 민중사관이라는 주관적인 역사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화적 편견이 있어요. 치우친 편견. 쉽게 고정관념도 있고, 쉽게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채, 사실을 이거라고 단정 짓고 그냥 조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패트리 접시나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연구하는, 그러니까 접시, 화학적 상호작용은 이게 그냥 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인문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실험을 딱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패트리 접시 속에서 상호적 화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객관화가 되지만, 이게 조울호 일사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인문과학에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A와 B가 결혼을 했을 때,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의 성장 방향.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A, B라는 사람한테 이혼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누가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해요. 왜 또 예측이 불가능하냐면, 인간의 행동인데, 보통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이 1위를 하면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해요. 왜? 귀찮으니까. 주목받기 싫어서. 가는 거 길게 먹으려고. 경제적. 가는 거 길게 먹으려고. 그럼 경제적일 수 있는데, 1위를 해서의 다음번에 이 견제나 이런 게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쨌든 인간의 판단은 손해인데도 결정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실험 대상자가 인간이라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어떻게 실험하냐고요. 우리의 모델들, 인간들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다는 거죠.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의 가족관계가 있어요. 구성을 이해해보면 핵가족이라는 우리 미국식 모델은 더 보편적인 모델보다 덜 정확하다. 그러면 여러 사회의 가족관계와 구성의 이해에 관한 핵가족을 볼 때, 그죠? 아빠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네. 미국식 모델, 부부하고 아이들 딱 있어야 되는데, 엄마와 아이, 보편적인 모델은 엄마, 아이, 덜 정확하다.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회의 가족관계와 구성의 이해에 관한 핵가족은, 그쵸? 핵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미국식 모델은 더 보편적인 모델보다 덜 정확하다. 그죠? 핵가족이라는, 이 핵가족이 미국식 모델이네요. 그죠? 부부 있고 아들 있고. 근데 보통은 엄마와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돈 벌러 가고, 이렇게 많다는 얘기처럼 보이네요. 자, 이게 가족 관계로 풀 수 있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 자체는.
자, 다음은 이성만큼 중요한 감정. 이성은 논리고 이건 감성인데 당연히 이성 논리적으로만 살 수는 없죠. 감성, 사람의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의견이 감정의 호소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북해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의 호소가 나쁘다. 감정의 호소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감정의 호소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거북해 하고 감정의 오류, 감정 호소의 오류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리는 마치 이성만이 옳고 가능성이 더 많고 감정은 이에 비례하여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지. 결국 우리는 이성에 대한 자존심은 느끼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 교육에 의해서. 감정적인 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근데 살아가는 감정, 이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성에 관한 우리는 통제하죠. 정리하고 통제하고 감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마치 꼭 감정 자체는 우리가 아니고 스스로의 생명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약간 생소하고 우리가 아니고 없이 꺼려 하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거 자체 이성이 최고고 감성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랑 떨어져 있고 통제 불가능하고 좀 위험한 것이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문화적 편견이라고. 우리의 감정은 이성의 기능보다 못하지 않고 거의 우리의 일부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거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치? 수치스러운 것은 고사하고 그죠? 이게 감정의 움직이고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쁠 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비정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수치스럽지 않고 비정상이지도 않고 유감스럽지도 않다는 거지. 감정은 우리가 하는 중요한 결정들 중에서 전적으로 이성에 근거하거나 전적으로 감성에 근거하는 거의 없다는 거지. 가장 이성적인 결정조차도 어떨 때는 보통 중요한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감정의 자극을 받아. 그러면서도 매우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같이 일정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되죠. 오늘날 고용하고 월급적으로 고용되고 사람을 쓰고 취업. 그럼 취업은 취업하는 직장인 중심에서 고용은 사장 중심에서 그 세상 태도, 모양, 세태. 오늘날에 매우 경쟁적인 세계야. 시장도. 그리고 노동시장이라고 이런 거지. 이렇게 취업, 고용을 얘기하면 노동시장은 경쟁적이야. 공무원 9급 23만 명 시험 보고 업무 수행 능력이 보통인 인력을 이 업무 수행 능력이 보통인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번창하는 것은 고사하고 망한다는 거지. 번창하기는커녕 발전하기는커녕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망한다는 것을 고종주들에게 확신시켰다는 거지. 자, 뭐라고? 보통 사람들을 뽑았다는, 이게 취업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스펙 쌓고 능력이 올리잖아.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보통 사람을 뽑으면 이 능력 있는 사람하고 보통 사람을 경쟁하면 당연히 망하잖아.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찾기를 바라는 것은, 고용주들이 원하고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업무에서 탁월할 수 있는 사람. 탁월할 수 있고, 앞으로 잠재 능력이 있고, 탁월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찾기 어려운 재능을 갖춘 사람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지. 탁월하고 탁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다는 거지. 재능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지. 기술의 진보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기술이 진보하니까 스마트폰으로 팍팍 찾아. 효율적이야. 하지만 비인간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엄청나게 비교해. 우리의 개성은 가려지고, 개인적 개성 필요 없고, 우리의 삶과 성취는
그죠? 삶과 성취는 어디에다 맞는 겨? 이력서로, 이력서에다가 다 축소시켜서 여기다가 다 압축시켜서 써야 돼. 그것은 단 한 번에 클릭 한번 딱 하면 다 떠. 합격, 불합격, 이렇게. 두어 장의 서류이다. 인생이 서류에 압축되지, 스펙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찾으라는 점점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하지만, 그죠? 열정을 가진 직업을 찾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것을 청취해야 될 때는 아무런 충고 받지 못하고, 왜? 스펙으로 빨리빨리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죠? 열정에 가진 직업을 찾으라고 사람들, 능력에 맞는 거 찾으세요. 그러지만, 그 열정을 성취할 기회도, 그 열정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성취했을 때, 성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충고도 못 받고, 경쟁만 계속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열정, 성취하는 아무런 충고도 받지 못하고 그 열정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세계만 그냥 혼자 생각하고 아이고 언젠가는 나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클릭해서 직장 취업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기서 뭐 음악가를 하고 싶어. 근데 못하지. 공허함 느끼고. 지금 돈 벌고 뭐 해도 못 느끼지. 자, 다음. 최상위 방어는 이제 자기를 지키는 거. 방어하는, 그 최고로 상위에 있는 방어하는 기재. 기재라는 게 이제 심리학 용어나 뭐 이런 건데, 유머,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뭐 테크닉, 아니다. 기술 테크닉도 아니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아니, 방어 기재, 방어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 유머로부터 유머는 뭐 그냥 즐겁게 우는 건데 웃음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통 분노했다 그리고 또는 두렵다를 느꼈을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분노했다 두렵다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나온다고. 다른 때도 나오겠지. 그게 뭐라고? 그 일치하는 요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A랑 B가 일치하지 않아서 1 분노, 2 두려워. 그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A가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면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두렵지. 감정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따라서 이런 경우의 웃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에너지. 그죠? 정상적인 이건데 비정상은 이거야. 정상적인 이건데 비정상으로 이렇게 됐어. 그럼 하하 웃어. 그럼 비웃네. 열받아서 어이없어서 웃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 특정 상황에서 그것은 관점의 일관성 덕분에 근데 방출로서 나오지만 그 특정 상황에서 그것은 관점의 일관성.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유머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쵸? 이걸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정상이 이건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대박 부자라 이렇게 됐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유머는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환경을 그죠? 한 걸 더 잘 다루게 해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 다시. 자, 유머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이런데, 이 비정상 상황. 그래서 정상적인 난 일을 열심히 했는데 80만원 받고, 이 사람이 일을 뭐 대충 했는데 500만원 받고, 그러면, 참 웃음이 나오죠. 비웃음도 되고, 분노가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되나? 80, 500. 그래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참. 자괴감을 준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이렇게. 80만원 상황.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살고 있어. 일관되게 알고 있어. 일관성 있게. 이게 비정상인가 알아.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죠. 생활 환경에서.
자, 프로이드는 심지어 이런 유머를 최상위의 방어 기제라고 기술했다. 매우 널리 퍼져져 있는 농담 이해 능력과는 달리, 그냥 농담은 그냥 알아들었다는 거 달리,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진 않는다고. 자, 그러면 누가 나타나?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재미있고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똑같은 상황에도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특정 상황에서, 그쵸?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지갑을 10만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갑? 제가 10만원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갑, 200만, 300만원짜리를 뭐 버려. 아니면 막, 그걸로 장난을 쳐. 그러면, 그죠? 내가 가진 것, 이거 가진 것. 분노, 화나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그리고, 힘들죠? 월급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월급. 나는 10만원 받는데 저 사람은 300만원 받아. 근데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를 보고, 이 사람 잘 사는 걸 보고, 부럽다.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알바 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스트레스를 사는데, 그쵸? 그러면서, 매우 널리 퍼지는 농담은 아니죠. 이렇게, 저거 부럽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죠? 이거 불합리하다, 이런 거는. 나는 부정적인 감정, 반응, 불합리하다. 긍정적으로, 좀, 이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최상이지. 이거 그냥 단순히 부럽다보다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 근데 방어기제, 일관되게,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일치하는 요소를 감지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방어기제네요. 그럼 다시 읽어보면, 유머는 아니죠. 유머가 나오는 웃음은 그냥 재미인데, 보통 분노,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에 알게 될 때 나온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요소, 불합리한 거, 분노, 불합리한 거, 그죠? 그에 대한 두려움, 사회가 왜 이럴까?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른 관점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 분노, 두려움, 일치 않는 요소라는 것을 유머를 보고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부정적인 감정, 이게 아닌데 하고 허탈하게 웃고, 그 특정 상황에서, 그 허탈한 상황에서 그것은, 그죠? 그래도 나는 똑바로 살았어 라는 일관성, 변화가 아니라 그런 일관성을 갖게 되면, 일관성, 안도의 웃음으로, 아니면 이렇게 변화, 일관성,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나는 일관되니까 괜찮은 거고, 그죠? 상대방은 이 나쁜 게 처벌을 다 받아야죠. 이게 처벌을 받을 때 안도를 받겠죠. 자, 특정 상황에서 그것은 내 관점은 일관성에 가는 게 맞겠죠. 내 관점은. 근데 상대방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유머는 힘들고 스트레스 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유머 1번지에서 이렇게 가정해도 되겠네요. 자, A가 있는데, B가 있는데, B가 굉장히 잘난 척해. 그래가지고, A가, 아이고, 나는 왜 그래야, 하고 딱 드는데, 그런데 이 B가 나중에는,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A가, 느끼는 감정은, 그죠? A가 일관되게 느끼면 돼. 내가 이제 A 측면, 소시민 측면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죠? 허세를 부리거나 뭐 하는, 양반전이나 이런 상황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양반에 대해서, 분노하고, 양반전을 뜨면 분노하고, 두려움도 느끼죠. 근데 그 양반들이 왜 나처럼 우리들처럼 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평민들과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분노하고 두렵고 일치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걸 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관되게 놀리는 관점을 봤을 때 이
양반이 언칭으로 나온다거나 뭐 과장해서 얘가 잘난 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놀리는 재미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현재 삶을 그냥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면 그게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그 유머, 그죠? 서민들이 양반전 같은 거를 보면서 그 감정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서민들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게 이 서민들의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최상위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매우 널리 퍼지는 농담의 이해 능력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를 덜 느끼거나 뭐 안 느낄 수도 있고 모든 인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죠? 사실상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재밌고 긍정적, 그냥 재밌게, 재밌네 하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심지어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죠?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거 거꾸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재밌다 보는데, 그냥 놀리면서 부정적으로, 웃기다, 이렇게. 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갸루상 할 때 갸루상 사람들이 왜 웃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고 그러니까 일상성에서 벌어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박성호 개그맨 이걸 하는 걸 보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게 진짜 프로구나 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니까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재밌다, 긍정적 부정적도 이제 상대적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방어기제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을 만하네요. 7번.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계속, 지속 가능한 경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속 가능한 지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더라도 좀 고쳐가면서 순차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개발하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관광을 달성할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 그렇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하니까 미래 세대가 나온 거예요. 미래 세대가 자기 자신들의 자기가 뭔가 필요를 해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지구 자원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구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 그럼 발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미래 세대가 자기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충족시키면서 지구를 쓸 수 있게 그 능력, 자원까지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현재 필요한 지구에 있는 자료를 충족하면서 쓰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지속 가능성, 이거는 미래고, 여기까지 앞에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관광, 이게 뒤에 나오는 건 현재입니다. 자, 미래의 난제를 오늘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래의 난제는 뭐냐면 자원이 다 떨어졌다 라는 난제를 오늘 대변하고 고려한다는 거죠. 염두에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광자원, 구경하는 거, 이 다양성과 복잡성은, 또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도 관광이 많죠. 관광 다양하고 복잡하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계속하게 한대요.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완벽하거나 쉬운 공식도 없다. 그러니까 관광지를 계속 찾아오게 하는 거. 그쵸? 쉽진 않죠. 완벽한 것도 없고. 자, 범세계적인 관광의 증가. 관광 증가하긴 해요, 관광객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달성하고도 노력하고 있죠. 관광지 계속 찾아오기를 바라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공유를 하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관광도 계획 짜고, 실행에 대한 정부나 비정부지구, 그리고 공동체 경주나 이런 사람들.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분석도 하고, 그죠? 지지를 받아요. 자꾸 고쳐요. 새로운 시설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도 해요. 이게 공정한가, 잘 하는가. 그런 공동작업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달성하자는 목표에 필수적이죠. 이것은 어려운 목표고, 확실히 국제관광 같은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움직이죠. 늘 변화하죠. 산업만이 맞서 정복할 수 있는 목표, 어려운 목표로 그런 산업이 증보죠. 더 쉽게 하면 경주로 치면 경주를 지속 가능하게 관광 5개 달성할 시기는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죠. 왜? 미래 세대가 뭐 지속 가능 얘기는 이거죠. 미래 세대가 계속 5개, 그죠? 네.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현재도 관광을 하고 미래 세대도 그 관광에 쓸 수 있는. 자, 현재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물을 다 부셔버리면 나중에 못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광객도 선진국에서도 개발도상국도 많이 와요, 경주로. 지속적인 관광을 달성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경주 관광 시스템을 완벽하게 뭐 어떤 공식에 따라서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범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관광의 증가가 계속 되고 있고, 그 관광지로서 성공하는 데도 실패하는 데도 있고, 경험도 교훈을 합니다. 경주 관광 계획이나 그 관광 계획이나 실행에 대해서 정부나 비정부 기구나 경주 지역 공동체나 학술단체 이런 데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속 지지도 하고 그래요. 지속적인 새로운 관광 자원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경주 관광을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에서 바가지 없는 없나 이런 시스템도 감시하고 잘 작동하나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공동 작업도 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목표를 잡고. 근데 이 목표 자체, 지속 가능, 이거 지속 가능 자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국제 관광을 할 때는 일본과의 국제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관광을 계속 어떤 요소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걸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음악교사를 즉석, 양성 프로그램. 음악교사를 즉석에서 만들어 보면 문제가 좀 있겠죠. 키운다. 음악교사를 즉석에서 바로 찍어내요? 만들어요? 즉석으로 양성된, 응급하게 양성된 교사로 만들고자 연주하기를 갖춘, 연주만 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근데 교사잖아요, 이거는. 최소의 훈련을 해요. 교육할 수 있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 연주들은 전문적인 교사야. 연주자들이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준비시키지 못하면 난 연주를 하는데 교사는 못하겠다. 이런 문제도 같아요. 교사가 교수가 연구자이면서 강사. 그러니까 교수가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과 연구자의 입장. 연구는 엄청 잘하는데 선생님은 좀 못할 수도 있고, 연구는 좀 덜 하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 좁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근데 이 연주자들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연주자고 이거는 교사예요. 근데 이 연주자로서 연주 테크닉은 잘 전달해요. 좁게 한정되어 있어요. 흔히 어린 연주자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무적인 방법, 경험 얘기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연주자가 진짜 연주만 하고 교사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보면 이 연주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건 힘들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어린 연주자들 상호작용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가르치기 힘들죠. 그러면서 이 연주자 전문가로서 왜 배우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 나는 옛날엔 이렇게 연주를 해갖고 이렇게 막착같이 했는데 넌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을 정당하고 네가 그따위니까 어려움,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학교의 본질과 학교랑 그 구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학교 생활 안에서 관리자들이 음악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음악 교육과 프로그램을 기술과 지식이 대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을 하면서 이론 교육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쵸? 음악 교육,
그 다음에 뭐 음악 감상 프로그램, 아니면 체험학습 프로그램, 뭐 성적 관리 프로그램, 그죠? 그럼 기술과 지식, 반 운영 프로그램, 뭐 음악 반 운영 프로그램, 음악 서클 운영 프로그램,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제 복잡해지죠. 탁월함은 되게 쉽게 인식돼. 연주하는 거 탁월하다 그러면 잘해. 그렇지만 관리자들이 보통 밖에 안 되거나, 관리자들이 관리 능력이 보통밖에 안 되거나 좋지 못한 음악 그런 걸 파악해서, 이 관리자들이라는 것은 이 즉석 교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통밖에 안 되거나 좋지 못한 음악 그래먹을 파악해서, 그러면 보통밖에 안 돼. 즉석으로 키우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근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 이게 좋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걸 파악하려면 이 관리자가 이 가르치는 선생, 이렇게 가르치는 경험이 없는 음악 연주자 같은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걸 계산하려면 이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러면 필수적인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탁월하고 잘 되는 거는 확 남들도 다 쓰는데, 미세하게 안 되는 것, 관리자들이 보통에 안 되거나 좋지 못한 음악 그램을 이렇게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제기 안 하고 뭐 하면 그냥 녹아나요. 그냥 뭐 좋은 거 중심으로 부각되고, 그냥 이거는 녹아내서 그냥 참아내고 그냥 버텨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즉석, 양성.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연주만 하다가 가르치는 경험이 없는 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죠? 음악교육과 프로그램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관리자들이 음악교육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련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러면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관리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주어를 잘 봐야겠네. 여기는 관리자들이고, 여기는 그럼 여기는 그들이고, 그럼 이렇게 나와야죠. 관리자들도 문제고, 그죠? 관리자들이 문제고, 여기에는 뭐라고요? 그들이 문제지. 그러면 음악교사로 양성된 사람들, 그들이 제대로 못하고, 관리자들도 음악교육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 시나리오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그들도 모르고, 관리자들도 모르고, 그쵸?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버려서 힘들 수밖에 없구나. 자,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하면 또 밑줄 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